안녕하십니까, 김영진입니다. 9월 FMC를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9월로 들어서니까요. 근데 우리가 9월 FMC를 회의를 보면은 이 12월 FMC 회의는 실제로 보면은 거의 끄트머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분기말 회의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9월 FMC 회의가 이 4분기까지를 지배하는 그런 논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국채 공급이 또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채시장하고 더불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이 역시 마찬가지로 FMC 회의를 앞두고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그럴 이슈다. 오늘 이슈 포인트는 그런 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페드가 시장과의 소통을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요, 블랙아웃 기간이 바로 다음 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일이 9월 1일이니까 이제 9일부터 블랙아웃 기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9월 거래일수 6일밖에, 내일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때는 리서치 자료를 발행하면서 뭐 코멘트나 스피치를 안 하고 간접적으로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리서치 자료 활용이 좀 커질 것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까지 합쳐도, 이 블랙아웃 기간까지 합쳐도 한 2주 정도? 2주 남짓 남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시장하고의 소통을 서두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월은 31일부터 이제 회의가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11월 FMC 회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0월 말일, 11월 1일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죠. 이때는 좀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좀 시장하고의 소통 기간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앞에 잭슨홀 미팅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짧아 보이는 거죠. 직전 회의하고 기간이 짧았던 건 아닌데, 워낙에 잭슨홀 미팅에 대한 부담이 워낙에 시장에서 컸었기 때문에 그 직후에 놓고 보면은 블랙아웃 기간이 짧다, 이렇게, 블랙아웃 기간까지가 좀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회의는 12월 12, 13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하고 소통을 페드가 서두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페드 워칭이 더 좀 필요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좀 시장이 좀 뭐 이렇게 반등을 강하게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요, 금리 인상 확률이 막 없어지고 막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페드 워치 툴 봐도 이제 11월이나 12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 40% 정도 이렇게 좀 줄어들었는데, 그거를 아직도 40%가 남아있느냐 이렇게 볼 것인지, 40%로 줄어들었느냐, 뭐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좀 해석이 틀려질 텐데,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인하 가능성을 따져보면 2024년 5월까지 가야지 61% 정도 나오니까 인하 얘기는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페드 워치 툴 자체가 기준금리를 예측하는 도구라기보다는 현재 시장에 어느 정도 이 금리 얘기가 반영이 됐는지 그 반영된 수준을 파악하는 도구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근에 너무 급등락이 심하고, 물론 급등락이 심했던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언제부터 이렇게 계속 급등락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예측치라기보다는 현재의 시장에 금리가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되고 있는가, 그거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8월도 뭐 급변했듯이 9월도 급변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채 공급, 이거 참 걱정이 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9월까지 부담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상대적으로 좀 적어 보여요. 2021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근데 절대치로 놓고 보면 또 적은 게 아니라 9월부터 좀 부담이 시작돼서 4분기 이후는 많이 부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그 수치들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2021년도에 좀 물량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제가 이거 중장기물로만 따로 뽑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팬데믹 당시에 B를 왕창 이렇게 늘렸다가 그거를 물량이 이제 만기가 돌아올 때 노트나 본드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2020년 팬데믹 당시에는 급하게 발행을 하다 보니까 단기물로 발행하고, 보통 재정정책을 쓸 때는 단기적으로 B를 발행하는 게 보통 상식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B를 굉장히 많이 발행을 했었죠. 이 2020년 이 당시에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제로로 돼버렸으니까 이때를 이용해서 노트나 본드를 많이 발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2021년 3월에 총 발행 물량이 5,500억 불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4,130억 불이 신규 발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기 돌아와서 롤오버 된 것보다 한 4배가량을 신규로 발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노트나 본드 쪽으로 제로 금리를 활용한다. 이 개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2,730억 불 발행이 되고 있는 그 사이에 850억 불밖에 신규 발행이 없어요. 금리가 높으니까 짧게 운영하는 거죠. 국채 발행을요. 그래서 제로금리에 이때 크게 증가를 했었다. 이 기간 동안 크게 증가했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뒤로는 계속 물량 조절을 해서 재정 적자를 줄였고요. 어찌됐건 이 제로금리 때 크게 증가했었던 노트나 본드가 현재 평균 조달금리를 크게 낮추고 있다는 점, 이때 발행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재정 적자가 큰데도 불구하고 조달금리는, 평균 조달금리는 좀 낮춰놓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장기물을 따로 이제 뽑아본 거는 아까 월별로 이렇게 뽑은 건데,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뽑아봐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보시다시피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때의 증가량은 팬데믹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팬데믹 이전에는 이 정도 키 높이예요. 그래서 최근에 발행되고 있는 게 팬데믹 이전 수준 정도?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물론 단기물은 지금 아주 크게 많이 발행이 되고 있지만 중장기물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물 쪽으로는 이 재무부나 패드가 개입하는 그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인위적으로 안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 RRP를 발행하거나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제 중장기물 쪽은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개입하는 거에도 좀 부담이 되죠. 아무래도 만기까지 20년, 30년짜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도 불구하고 4분기에 이게 갑자기 커진다라는 점. 가만히 보시면 이 금액 자체가 이 제로금리 시대만 빼면은 가장 큽니다. 금액이. 좀 중요하게 좀 지켜봐야 될 거예요. 분기당 증가되는 금액이 3,380억 불이잖아요. 이거 팬데믹을 제외한 기간에서는 가장 큰 금액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분기별로 놓고 봤을 때 3분기가 이게 1조 70억 달러 증가된 건데 4분기에는 8,520억 불 증가로 좀 감소하는 것처럼 보여요. 전체를 합하면요. 빌까지 합하면은 좀 키가 여기까지 높아질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건 중장기물, 노트하고 본드만 지금 표시한 겁니다. 근데 빌 합하면은 4분기 8,520억 불 증가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중장기물 위주 증가하기 때문에 실질 부담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 키 높이는 좀 낮아져 가지고 좀 적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부담은 더 증가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블룸버그 쪽에서 나온 자료 이렇게 보시면은 달러가 월별로 놓고 봤을 때 매년 9월이 좀 강했다. 17년 이후 9월 따져보니까 6번이 다 강했다. 2017년부터 22년까지요. 보통의 다른 달은 한 2번 정도, 그리고 많은 달은 2월이 한 5번 정도인데 9월 같은 경우는 6번 다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달러 강세 요인은 국채 공급 일정하고도 맞물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월별로 놓고 봤을 때 9월이 매번 상대적으로 그 전후를 따져봤을 때 9월이 좀 커요. 이렇게 여기 올해 9월, 그 다음에 2022년 9월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2021년 9월이 또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2020년 9월도 또 여기 있고요. 그래서 전후로 놓고 봤을 때 좀 이렇게 큰 금액들이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올해 9월부터 이제 4분기까지 좀 달러도 강세로 가면서 달러 강세가 의미하는 게 또 있죠. 유동성이 위축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그래서 이제 9월 지나면은 10, 11, 12는 매번 이렇게 좀 달러가 약했었던 시기로 꼽혔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럴지는 의문입니다. 세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안심할 수 없다. 패드가 전략적으로 접근 가능하다. 그래서 패드 워칭에 집중하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필라델피아
페드 쪽에서 자료를 11일에 낸 게 있어요. 이 서베이 자료인데 2023년에 3분기 쪽을 이렇게 서베이를 한 그런 자료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서 세인트 루이스 페드가 또 발췌를 해서,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그 수치만 이렇게 쫙 뽑은 거고 논리로 접근해가지고 리서치를 하나 냈어요. 오늘 그 금리에 대해서는 이 자료로 한번 대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고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과연 없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요. 그 필라델피아 페드 쪽에서 내놓은 자료가 바로 이 자료인데, 그걸 이제 세인트 루이스 페드가 말을 만든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 붉은색 선이 PC 인플레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선이 GDP 성장률, 그리고 이게 실업률. 전망치를 놓고 보면은 제가 아마도 전에 이제 PCPI 지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런 비슷한 흐름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드렸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여드렸죠. 요 금리 기준금리가 이 자연금리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가지고 옆으로 좀 이렇게 쭉 가는 것을 페드는 원할 것이다,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서베이를 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또 실제로 시장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2% 후반대에서 3% 사이에 이제 PC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지표들 성장은 좀 가면서 성장은 좀 이쪽으로 좀 낮아지면서 뭐 실업률은 좀 높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장 쪽이나 뭐 실업률 이쪽에 대해서는 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다지 그렇게 신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미국의 농무부가 매달 식량 가격 단기 전망을 발표를 하는데요. 8월의 전망치를 놓고 보면은 식품 가격이 2023년에 5.9% 증가한 다음에 2024년에는 2.8% 증가로 둔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월까지 이제 그 1년 동안에 CPI에서 이제 식품 쪽을 따져보니까 4.9%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져보면은 2022년 1년 동안에 그 10.5%보다도 확 줄어들었는데 2024년에는 더 둔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에너지나 식품 가격이 또 어느 정도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것이 마냥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부터는 이제 세인트 루이스 페드 쪽 자료입니다. 2021년 인프라 투자, 요 세 가지 법이 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IRA, 그리고 칩스법. 이 세 가지 법을 진행시키면서 예산 지출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이 공공부문 건설이 25%나 증가를 했고, 민간 제조시설 건설도 100%나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도 맥킨지 보고서를 따르면은 10년 동안 2조 달러를 지출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걱정되는 것이 저거죠. 이런 확장 재정 정책이 수익과 비용을 동시에 발생을 시키는데, GDP 증가와 실질 소득 증가는 좋은데 단점은 예산 적자가 증가되면서 GDP 대비 부채 비율도 증가하고, 팬데믹 때 경험했었던 인플레이션 발생 사이클이 또 재발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ECB가 라가르드 총재가 잭슨 홀 미팅 때 얘기했었던 그 내용하고 또 일치되죠. 그래서 제가 계속 페드하고 ECB는 보조를 맞춰가면서 정책을 추진한다는 그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 전망의 주요 주제는 실질 GDP 성장하고 노동시장하고 인플레이션인데, 이 감소하지만 여전히 목표치가 좀 많이 오버되고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경제가 이제 회복력이 지속이 되고 원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또 인플레이션도 좀 낮아지고는 있지만 2% 목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이걸로 또 결론을 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향후에 재정 지출이 또 많아지고 그것이 단기에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10년에 걸쳐서 이어지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좀 더 추가 인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낮춰놓을 필요성이 아직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근 지표 좀 안정을 보이죠. 뭐 CPI나 뭐 이런 여러 가지로요. 노동 쪽 지표도 괜찮고,
근데 이러한 시장 강세가 9월 이전에 너무 앞서간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9월 FOMC 회의 때는 정책의 추가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정책 자체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장 흐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빠르게 가면은 그게 독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9월에 또 이어지는 빅 이벤트 FOMC 회의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의도 부담이지만 국채가 또 대량 발행이 되고 있고 9월부터 이제 부담이 증가되는데 4분기에 악화되는 그 정도가 점차 심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그냥 동결되는 그 수준으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금리 안정에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수급 상황이 이제 시작이 된다. 이걸 봐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우리가 참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FOMC 회의 이전에 만약에 지나친 낙관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시장 강세가 좀 지나칠 정도로 좀 초과된다라고 한다면 리스크 관리 기회로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 9월은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